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의 프리시즌 북런던 더비. 토트넘이 아스날을 1대 0으로 잡았는데요. 이번 경기는 요케레스와 모스케라의 데뷔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토트넘과 아스날의 전술도 확인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특히 그간 붙었던 팀들 중에서는 가장 강팀이란 게임을 했기 때문에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고요. 이제 아스날이 오늘 경기 키비오르, 뇌르고르 이런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약간 부분 루테를 돌렸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이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저는 괜찮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아스날이 대응책을 가져왔는데요. 그건 바로 스켈리를 안쪽으로 개입시켜서 3위 빌드업의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빌드업 할 때는 스켈리가 레프트백 위치로 조금 높게 올라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뒤쪽에서 점점 빌드업이 막힐 때면 스켈리가 내려와서 3위 빌드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트넘의 압박을 유도하고 빠져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도 나름 또 체계 잡힌 전방 압박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토트넘이 그래도 전방 압박이 좀 잘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방 압박이라기보다는 일선 선수들의 압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토트넘이 블럭 형태로 수비 형태를 구성해 놓고 있을 때 저 베리발 위치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선수가 상당히 높은 중요성을 가질 것 같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토트넘이 이렇게 4-4-2 수비할 때는 베리발이 앞쪽 투톱 중에 한 자리가 되죠. 그리고 히샬리송이 출발하거나 베리발이 출발하면서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베리발이 기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래 장면이 몇 초 후의 장면인데요. 베리발이 압박을 가다가 블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형태로 봤을 때는 4-4-1-1 형태가 되죠. 그리고 히샬리송과 베리발의 어떻게 보면 높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압박 상황에서 좀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 자리가 지금처럼 베리발이 될 수도 있고 메디슨, 클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4-4-2, 4-4-1-1, 4-2-3-1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가 공 받을 수 있는 선수를 계속해서 묶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일반적인 블럭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베리발 같이 열심히 뛰는 선수가 저렇게 공 잡은 선수를 묶으면 저 공 잡은 선수가 쉽게 앞으로 돌 수 없기 때문에 아스날의 빌드업 템포를 조금 늦춰줄 수 있죠. 또 저는 오늘 토트넘의 코너킥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했는데요. 토트넘이 프리시즌부터 계속해서 세트피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때는 부임 초기, 그러니까 23, 24 시즌 이럴 때는 사실상 세트피스에서 엄청난 패턴 플레이가 존재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4, 25 넘어오면서 그래도 준비해온 것들이 몇 개 나왔고 또 24, 25 시즌 후반기에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세트피스나 코너킥에서 또 득점이 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세트피스 폼이 어떻게 보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프리시즌에서 프랭크 감독 아래에서도 좀 의도가 보이는 그런 세트피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더벤이 라야를 전담마크합니다. 그러면서 라야가 제대로 된 수비 범위를 가져갈 수 없게 만들고요.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이 골 에어리어라고 부르는 골키퍼 주변의 작은 박스 안에 다 몰려 있다가 킥이 시작이 되면 니어포스트 쪽으로 일제히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는 니어포스트 쪽으로 빠르고 강력한 킥을 구사했고요. 그 코너킥은 꽤 효과적이었죠. 실제로 골대를 맞기도 하고 위협적인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킥은 반대편에서도 쿠두스가 올려서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는 거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세트피스의 중요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큽니다. 약팀이 강팀을 역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강팀이 약팀의 내려앉은 수비를 깰 때의 탈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토트넘이 준비한 게 느껴지고 또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었던 걸 보면 이 부분은 프리시즌이지만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아스날은 하베르츠를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림처럼 하베르츠 쪽으로 롱킥을 집어넣어주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저기서 등지고 버틴 뒤에 다른 선수가 접근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 그런데 이 그림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양호했기 때문에 아스날이 의도하지 않은 롱킥을 찰 때가 많았다. 두 번째, 토트넘의 전방 압박과 상관없이 오늘은 하베르츠 쪽으로 싸움을 한번 걸어보려고 했었다. 이건 직접 아르테타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 저런 패턴들이 많이 반복됐다는 거고, 그 중에서 분명히 토트넘이 아스날의 롱킥을 유도했던 장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챙겨볼 디테일이 있죠. 하베르츠가 최근에 벌크업을 많이 해가지고 단순 미드필더라기보다는 타겟터 같은 그런 체형을 완성을 시켜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덩치가 커진 거는 체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베르츠가 반더벤, 로메로, 이 토트넘의 두 명의 센터백과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확실히 이런 대결에서도 저는 로메로가 조금 더 좋은 장면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더벤은 긴 공을 헤더하는데 타점을 잡는 게 조금 아쉽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베르츠가 머리로 건드린 걸 이제 반더벤은 그때 공기에다가 헤딩을 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로메로는 또 하베르츠가 공 잡고 돌아서는 걸 침착히 기다려서 뺏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팀에게는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공중볼 싸움 시킬 거면 로메로 쪽이 아니라 반더벤 쪽으로 싸움을 시키면 좋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스날이면 하베르츠, 맨시티면 홀란드 같은 선수를 계속해서 반더벤 쪽으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타겟팅해서 롱킥을 때리는 거죠. 이건 전술의 영역보다는 전략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더벤의 공중볼 능력이 조금 더 개선되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순한 싸움 패턴이 있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베르츠가 오늘 단순히 가운데 머무르기보다는 되게 자유로운 활동 범위를 가져가더라고요. 지금 그림처럼 아예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뛰는 사카에게 패스를 넣어주기도 하고 가운데 쪽에서 연계에 힘쓰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하베르츠가 잘하고 좋아하는 움직임들이죠. 이따가 요케레스 얘기 하긴 하겠지만 원래 이제 요케레스가 스포르팅에서 보여줬던 스타일이라면 요케레스가 사이드로 가는 이유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마무리하기 편하게 사이드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하곤 했죠. 그런데 하베르츠는 꼭 그런 것 때문에 사이드로 빠지는 건 아니고 우리 팀을 도와주기 위해 빠지는 빈도도 꽤 많았다. 그래서 둘이 유형이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방 압박 과정에서 라야의 아쉬운 판단 미스도 섞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스켈리 위치가 공을 잡고 돌아섰을 때는 베리발과 히샬리송, 토트넘 두 명의 선수를 한 번에 벗겨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리턴 값이 큰 자리는 맞습니다. 반면에 리스크도 크죠. 스켈리가 돌아섰을 때 뒤쪽에서는 히샬리송과 베리발이 압박하게 되고 또 돌아서자마자 토트넘 선수들이 앞쪽을 또 막기 때문에 자칫하면 네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자리예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렸는데 결국에는 리스크가 부각된 사례가 되었고요. 여기서 사르가 끊어서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프리시즌이니까 저런 패스 도전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즌 중에서는 골키퍼가 저렇게 많이 나와 있는 이상 아래쪽에 있는 살리바한테 주면서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승점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라야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앞쪽 선수들도 공이 돌아서자마자 즉각적으로 압박하는 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요케레스와 모스케라의 데뷔전이었는데요.
둘 다 부여된 시간이 너무 적어서 사실 오늘 무언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케레스는 일단 하베르츠와는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전형적인 9번 느낌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케레스 같은 선수가 아스날의 지공축구에서는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맨시티의 홀란드가 경기가 안 풀렸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상대를 내려놓고 지공을 하면서 그 좁은 공간을 쪼개서 득점을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풀리는 날은 박스 바깥에 있는 선수들은 공을 많이 만지지만 홀란드는 진짜 20번도 터치 못하고 가는 그런 경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도 요케레스가 얼마 뛰진 않았지만 요케레스 쪽으로 공이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요케레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요케레스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케레스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까지 안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요케레스 많이 잘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내려앉아 버릴 때는 어떻게 깨야 될지, 어떻게 요케레스를 활용해 먹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케레스 투입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스케라라는 센터백이 데뷔를 했는데요. 모스케라는 일반적인 빌드업만 뒤쪽에서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딱히 모스케라가 엄청나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 자체는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오늘 경기 토트넘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었던 경기인지 제 느낀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포스테코글루 때보다는 확실히 공수 밸런스가 더 잡힌 채로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스테코글루가 우위다, 프랭크가 우위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술의 성향 자체가 덜 공격적인 걸로 옮겨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90분 내내 보면서 느낀 건 이 토트넘이 원하는 팀이 이기는 팀보다는 지지 않는 팀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약간은 유로파 결승전의 실리적인 운영도 오버랩되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끈적하고 경합할 줄 알고 상대가 만났을 때 되게 까다로운 팀의 느낌을 나게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전방 압박 체계에서 성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대가 레딩이나 루턴타운 이런 팀이 아니라 아스날이라는 거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포스테코글루와 차이점은 하루 종일 전방 압박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루는 리그 경기나 이럴 때 저는 좀 힘을 분배하는 능력치가 좀 아쉽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전방 압박 나갈 땐 나가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4-4-2 블록 형성하면서 상대를 좀 기다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힘을 좀 분배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힘을 방출하는 그 타이밍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성과도 있었고요. 이 운영 능력이라는 게 괜찮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 능력은 시즌이라는 장기 레이스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날 이야기입니다. 아스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비 맨디와 네르고르 이 두 명의 차이가 생각보다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수비 맨디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빌드업 흐름도 잘 이해하고 있고 패스 타이밍, 정확도, 안정감 이런 것들도 좋기 때문에 이 후방에서 공 돌리는 템포는 조금 더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르고르는 그것보다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패스 타이밍도 나갈 수 있을 때 안 나가다가 경합당해서 뺏기는 일도 있고 또 패스의 정확도도 수비 맨디보다는 공이 조금 튄다는 느낌이 있어서 아르테타 감독이 수비 맨디와 네르고르의 출전 비율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왼쪽 윙어의 문제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부카요 사카라는 엄청난 윙어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카는 볼 전진하면서 또 안 될 때는 파울까지 얻어주고 그렇지 않아도 수비를 2명 정도 자신에게 끌어당기면서 주변 동료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줬거든요. 그런데 마르티넬리는 무언가 수싸움을 거는 듯한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그냥 공 잡고 직선으로 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충분히 마르티넬리가 신체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한 곳만 보고 치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스날이 지금 영입하면서 뎁스 탄탄히 잘 갖춰도 또 이 왼쪽 윙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언가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처럼 상대방이 한 골 넣고 잠그기 운영에 들어갈 때 아스날이 그걸 명백히 뚫어낼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남겨주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가운데서 푸는 웨데고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누가 이걸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감독의 수싸움 내지는 운영 싸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과연 아스날과 토트넘은 진짜 시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